네, 월요일에 마련하는 사건 파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이게 궁금했어요. 최근에 밴드 이 잔나비 멤버에 이어서 이 가수 효린 씨도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른바 연예인 학교 폭력 미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전에 그 불링, 네. 학교에서의 불링 부분이 여러 가지 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연예인이라고 뭐 다른 뭐 기준으로 볼 기준을 필요는 없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꼭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고 네. 해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인들한테는 음, 합의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그 합의, 사과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다 퍼지니까 네네. 뭐 어떤 특정한 사안보다는 더 음. 커지거나 음. 왜곡되거나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의 피해자가 지금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팬덤 같은데 또 네.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오히려. 거. 또 네. 반대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연예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이런 것도 역시 우리 사회에 학교의 불링, 학교의 음. 집단 괴롭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불링이라는 건 집단적인 예, 예. 괴롭힘 주로 이제 학교에서 뭐 예, 예. 일어나는 것들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불링을 네네. 집단 괴롭힘이라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맥락이 조금. 예, 네네. 맥락이 좀 다른 거는 네네. 왜냐하면 원래의 서구에서 불링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서 음. 벌어지는 불링은 네네. 전혀 맥락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냥 해석을 그냥 학교의 집단 괴롭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만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네. 우리 사회에 이런 걸 연구하거나 아니면 음. 아주 밀집도 있게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없습니다. 네. 물론 유은혜 장관께서 싫어하는 말씀이시겠지만은 그건 현실입니다. 네. 이거를 흔히 말하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네. 옛날에 쉽게 말하면 노는 애들, 네네. 일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음. 개념입니다. 일종의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흐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 문화가 일종의 그 뭐 섹스링 같은 네네. 예전에 지금 뭐 얼마 전까지 계속 있었던 뭐 버닝썬 사건처럼 네네. 그 이전부터 이 섹스 링 집단, 네. 폭력 집단들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예계로 들어가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회의 지배 구조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공고화되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인천시 교육감을 만났거든요. 네. 도성훈 교육감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음. 거꾸로는 그걸 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구조가 없다. 구조라는 건 그걸 어떻게 교사들한테 이걸 교양하고 아니면 그걸 또 이제 교사 양육 교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인식시킬 수 있는 네. 교과목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 그걸 또 이제 학생들한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전무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예. 표현할 수 제가 있겠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중고등학교에는 사회성 교육, 폭력성 교육, 그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공식적인 교과로 만들어. 네, 네. 교과 그러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는 네.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이 학폭에 대해서 증거가 왜냐면은 꽤 오래전이잖아요. 5년 전, 10년 전.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증언만 가지고 수사가 가능한가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할 수는 있어요. 있고 네. 충분히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공소시효와 여러 가지 뭐 가장 큰 게 공소시효 문제죠. 공소시효 문제. 물론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지금 효린 씨가 그걸 올린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네.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왜곡,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왜곡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사람이 또 피해, 음. 2차, 3차 피해가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틀이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학교 폭력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범죄 차원에서 봐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그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범죄 차원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은 지금에 있는 학교 폭력이 범죄화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합의적으로 사회 합의를 가지고 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하셔야 되고.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장학사들도 하셔야 되고 네. 교육감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건데 네. 큰 참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예측도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2년 전에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고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 당시 부실했던 경찰의 초동 대처를 문제 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초기에 잘못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면 여기서 당시는 경찰관이죠. 네. 국가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경찰관이 법에 규정된 바 그리고 각 단계의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네. 중대한 과실이 이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네. 인과관계에 대한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민사소송 돈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의 과실을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100%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래서 책임 비율을 한 30%로 제한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하자면 그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그 그럼 100%. 경찰은 네. 형사적 처벌도 받는 거고. 네네. 근데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입증하는 게 실제로 시스템 문제냐, 네. 개인의 문제냐, 그러니까 개인의 그냥 흔히 말하면 게으름의 문제냐, 네네. 아니면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만드냐. 이것을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판례가 아직 없는 거고 네. 실제로 이렇게 그 국가가 이건 책임진 판례도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사건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있어도 몇 개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이례적인 거죠. 왜 판결이거든요. 이례적이냐면은 네. 명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께서 우리 딸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뭐 어떤 경찰관은 잠을 자고 어떤 경찰관은 출동했다고 하고 좀 안 하고 네. 또 코드원이 됐는데도 하지 않고 3시간 뒤에 또 일종의 허위 보고 지연 보고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럼 100% 왜 안 되느냐? 네.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꼭 반드시 네. 그랬다고 해서 이 아이가 죽었을 거냐? 그러니까 죽지 않고 흔히 말하는 성범죄 피해만 당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다른 상해만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인, 고살인에 대한 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판결이 아마 이런 사례가 미국이나 다른 서구 선진국에 가게 되면은 이 비율은 역전될 겁니다. 오히려 70 이상일 겁니다. 그-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과실이 있는 거니까요. 그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도출해내기 어렵다. 뭐 이 정도 선에서 30%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글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 쉽지만 법원 판사님들도 네. 사실 보수적으로 하신 거죠. 그- 이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은. 네. 근데 그것을 법적인 부분을 돌려 보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판결이지 않습니까? 70까지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어느 부분인 정도 거죠. 수위가 조절이 되기 아닌가 싶기도 아니, 하고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네. 경찰이 어느 지점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실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뭐 이제 2017년 9월 30일 날 네. 발생을 했고요. 그 어머니께서 지구대로 쫓아오셔갖고 직접 와서 오셔갖고 이러해 갖고 이영학의 딸과 이저 피해자가 네. 이제 통화한 그러니까 뭐 분명히 같이 있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네. 이영학의 딸과 직접 통화하는 것을 지구대에서 건네주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은 소재 파악을 해준 게 아니라 바로 피해자 모친께서 해주신 거죠. 네. 네. 근데 그 모친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영학 딸에 대한 소재 파악, 음. 흔히 말하는 또 핸드폰 위치 추적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안 했거나 덜 했거나 왜 미흡하게 했던 왜 부분인 거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실종자 프로파일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실종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출 관련된 사건, 청소년 가출된 사건에 대한 처리 매뉴얼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분명히 그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판단,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개인 경찰관의 그냥 감, 얘 그냥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런 감. 노는 애지, 그냥, 아. 노는 애잖아요, 어머니 네네. 그냥 그 내일 돌아올 거예요. 어디 네. 놀러 갔겠죠라고 하는 아. 무슨 근거에서 그런 걸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프로파일러들은 이전에 실종 프로파일링이란 것도 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갖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물론 구체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지금은 채택되고 하고 있지만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으면은 어떤 몇몇 지표에 따라서 이것은 미기가 놀러 간 거다. 네네. 근데 이것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건 강력 사건 의심이 된다. 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찰 개개인의 감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경찰 개개인은 그만큼 실력이라든가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을 배치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도 안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 역량도 떨어지는데 네, 네. 그걸 거기에 배치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네. 명확한 것은. 지금 지구대나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죠. 당시에 그걸 전담했던. 네. 그냥 다른 강력팀은 에이스들. 네. 이 여기 말하는 지구대나 여청 같은 데는 사실은 거기서 조금 네. 뭐 이렇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네, 네. 예. 굳이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의 가장 촉점에 있는 지구대 에이스들이 있어야 되고 네. 여성 청소년 수사팀의 에이스들이 있어야 돼요. 곳곳에 왜냐하면 있어야죠. 네. 가장 피해자가 높고 위험한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은 거꾸로 시스템이 거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노출 빈도나 정도가 훨씬 더 높은 아이들이나 여성들한테는 오히려 소위 말하는 S급이 안 가고 반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거군요. 되는 거죠. 예. 듣고 보니까 화가 나네요. 네. 그런데요. 경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른바 24시간 룰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실종자하고 연락이 끊긴 지 한 24시간 하루 정도 지나야지 이게 실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습관 혹은 관행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24시간 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네.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강력 사건에 연동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회 공간적 문화적인 특성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그 여자 아이를 여자 청소년 아이를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을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위치란 건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네네. 다른 이런 것들 숨을 공간 이런 것들 거기에 비춰갖고 몇 시간 룰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이 24시간 룰은 사실은 거기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예전 다른 나라 네네. 예전 그것을 준용하는 형태가 되죠. 네. 저는 항상 그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룰을 만들든 24시간 룰이든 48시간 룰이든 72시간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뭐가 되냐면은 일선의 경찰관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죠? 24시간 기다려 보세요.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24시간 동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어디 가지 가서 가능성. 이죠. 네. 왜 24시간 룰인지. 그러니까 기초 연구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데이터에 대한 근거한 과학치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치환을 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영학 사건 당시에도 이 경찰들의 뭐 허위 보고 문제랄까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처럼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좀 개선된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글쎄요. 이게 뭐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이 실종 프로파일링이 직접 작동되는 부분은 분명히 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 출동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파악을 했던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덜어 보이기 때문에 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나 아니면 전국 모두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게 돼야 시스템이. 되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고 싶습니다. 믿고 그렇게 된다고 믿고 싶은데 네. 아직은 좀 미흡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